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다가 제 장사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원래부터 장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사 시작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소소하게 부업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업하는 식으로 용돈을 번다더라 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해봤는데 제가 소질이 있던 건지 운대가 좋은 건지 하루가 다르게 벌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동안 얼마나 팔았나 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전날 매출을 아침에 보고 출근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는 수입을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던 회사 일보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장사가 훨씬 돈이 많이 되는 저의 주 수입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던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도 장사로 큰 돈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업으로 해도 이만큼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각 잡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제 손에 남는 것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벌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받던 월급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벌게 되었으니 이 정도도 굉장히 과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장사하면서 만나던 남자친구가 현재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결혼을 염두에 둘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가족들까지 말리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보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며 항상 제 뒤를 지켜준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언제나 제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누나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이지만 생일이 빠른 저한테는 몇 달 차이도 안 나는 동갑내기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고 신우한테 맞서고 대든 적도 없고 좋으나 싫으나 제 손윗사람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그저 동생 대하듯 다루네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해서 배워나가겠지만 신우가 그렇다고 배울 점이 있거나 더 어른스럽다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이 신우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조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1년 차지만 신우는 오래전에 아주버님하고 결혼해서 살림 차려 독립한 지가 오래입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 있는 해운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 있는 본사 출신인데 지방에 있는 지사의 심각한 인원 문제로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부터 결혼을 메꾸기 위해 지방에 있는 지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에 있을 때보다 거기서 훨씬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에 있는 지사에 뿌리를 내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우와는 원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된 상황이고요. 아주버님이 지사에서 한 자리를 맡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숙소비 지원이며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신우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 수나 있겠냐며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대는 통의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으니 사실 신혼 초에 신우가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아주 자기 집 문 열듯이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틀어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이게 남편 총각 시절에도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가족인데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랑은 결혼식 본식 날과 그 전에 안가 가족 모임 때 2번 만난 거 말고는 그 어떤 교류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출근해 있는 데나 시간에 제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무개념적인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들어와서는 정말 제 집처럼 편하게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주스를 한 컵 따라서는 소파에 발 뻗고 편하게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경우 없이 뭐 하시는 거냐는 식으로 눈치 주듯이 쳐다보기는 했는데 신우는 뻔뻔하게도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볼 일 있으면 일 보라고 하고 아주 자기 집처럼 드러누워서 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는 듯이 너무 매정하고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며 주말 부부로 혼자 지내야만 하는 누나가 얼마나 평소에 외롭겠냐고 집에서 매일같이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동생이 마침 근처에 사니 이렇게라도 왕래하면 사람이 그립지도 않고 외롭기도 덜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이제 되도록 같이 하려고 하니 저녁은 3인분씩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같이 먹는 것까지는 이해해준다고 쳐도 신우가 남편 출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은 아침부터 우리 집 비밀번호 따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허락도 없이 꺼내 먹고 지 집처럼 누워서 쉬고 있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남편이나 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외로운 신우와 식사 같이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에는 나도 일을 해야 하니 신우가 찾아오는 건 당신 퇴근 이후였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우는 심각한 분위기도 파악 못했는지 자기 집에 휴지가 떨어졌다고 우리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휴지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워낙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낮부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허락도 없이 손대는 게 아주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아주버님이 꼭두 새벽부터 4시간을 운전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신우와 주말까지 같이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아주버님 없는 주중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데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음식 준비한 제 수고를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내일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조금 철딱선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불편해서 친정으로 가지 신혼생활 하는 남동생네를 찾아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정말 식비 더 들고 냉장고 거덜내고 생필품 가져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을 다 떠나서 아무 때고 지 집인 것 마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제일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 말을 남편이 신우에게 잘 설명했는지 신우가 낮에 오는 횟수가 언젠가부터 점점 줄더니 가끔씩 저녁만 먹고 가는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통보도 없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먼저 났지만 그래도 못 버틸 수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조심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기간 동안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임신한 신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보게 되었네요. 제가 장사하는 물건들 홍보나 마케팅 쪽의 목적으로 제가 소셜 네트워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팔로워 수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사진 그 자체가 광고처럼 쓰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남편하고 나들이 간 사진부터 외식한 사진까지 전부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진들도 전부 제가 파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편집해서 제 사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판매하는 식기류를 홍보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 신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식기류를 광고하기 위해서 친구들 몇 명 초대해서 홈파티 하듯이 꾸며놓고 거기에 파스타, 스테이크며 샐러드 같은 겉보기에 조금 있어 보이고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해서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신우는 거기에 댓글로 나도 먹고 싶다 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그 댓글을 단 지 1시간도 안 돼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그 사진들을 지우라고요.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걸 왜 지우라고 그러냐 따졌더니
신우가 그 사진 보고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냐고. 누가 보면 임신하고 혼자 지내는 신우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만 떵떵거리며 집에다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그러는 줄 알겠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일이고 매형이 우리가 신우 서운하게 한 걸 알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못 지운다고 했어요. 일하는데 필요한 거라 일부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만든 사진이고 아직 투자한 거 본전도 못 뽑았는데 신우가 음식 맛있어 보인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 지우고 싶으면 이번 사업 손익분기점에 준하는 돈을 내놓던가? 그게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남편도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제 수입이 훨씬 좋은 편인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큰 소리는 못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냐고요. 적당히 선만 지키면 될 텐데 자꾸 도를 지나쳐서 멀쩡한 신우까지 저로부터 하여금 욕먹게 만들고 있는 거 아느냐고 쏘아붙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우가 먹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참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우당탕 하면서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이 늦어진 편이라서 마침 잠에도 늦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잠이 부족한 걸 떠나서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후다닥 뛰쳐나가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전화기는 또 두고 나가서 어디 간 건지 무슨 일인지 연락이 안 되고 잠이 덜 깬 와중에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무슨 연락을 받고 나간 건지나 확인해보자 하고 남편 전화기를 켰더니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신우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핸드폰에 문자 수신음이 들려서 확인해보니까 근처에 있는 24시간 하는 순대국밥집에서 결제가 한 번, 그리고 5분도 안 있어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3만 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 있다가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히 나갔냐 물었는데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있었다며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저에게서부터 숨겼어요. 신우 전화 받고 나간 거 다 알고 있고 너 나가면서 들고 나간 거 내 카드였다고 말해줬더니 그제서야 신우가 먹덧이 심한데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사다 주고 오는 길이랍니다. 이 인간아, 그걸 남편도 아닌 동생이 왜 다녀오냐 성질을 냈더니 매형이 멀리 있지 않냐고 동생인 자기라도 해줘야지 않겠냐며 더 말하지 말라는 듯이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는 등을 돌려누웠습니다. 매번 니네 누나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출동할 거냐고 하니까 그건 상황 봐서라고 하는데 곧 죽어도 이번에만 다녀온 거고 다음부터는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물론 신우 임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 남편까지 동원돼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직 총각이면 모를까. 이제 저도 있는데 새벽에 이런 걸로 연락하는 게 저는 어떤 이유라도 좋게 생각되지가 않으니까요. 남편에게서 1순위는 아내인 저여야지. 저를 후순위로 미루고 제 앞에 신우나 시가족이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 본인 스스로가 고집 부려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건데 먹덧 정도는 감내를 하던지 아니면 보호자가 필요한 임신기간 동안은 시댁으로 가서 지내던가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말대꾸를 하기는 했지만 이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는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게 약속을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의 먹덧은 그치지가 않았어요.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던 건지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놓기는 했는데 지 누나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새벽에는 잠도 못 자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게도 새벽에 제가 잠든 거 확인하고는 또 신우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제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확신이 생겼는지
또 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제 카드를 꺼내들고는 먹덧하는 신우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사주러 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오늘은 신우가 또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냐고 불을 켜면서 말했더니 남편은 신발을 고쳐 신다가 낭패라는 듯이 저만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당한 말할 거리가 생각난 듯 남편은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하라고 해줬습니다. 니네 누나가 먹고 싶은 거 사다 바치는 걸 떠나서 아예 나랑 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나랑 평생 살라고 해줬어요. 남편이 가라면 누가 못 갈 줄 아냐고 허세를 부리길래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축벽거리더라고요. 남편 손에 들려있던 건 제 개인 신용카드였어요. 누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잘하라고, 근데 내 돈 갖고 할 생각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인 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을 가족 품에서 가족들만 챙기는 착한 아들, 착한 동생으로 남으라고, 내 눈에 마누라가 번 돈지 가족들한테 빨대 꽂혀서 죄다 빨리는 호구 같은 남편은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 치면서 내 가족은 내가 챙긴다고 제 카드까지 집어던지고 먹덧하는 신우 챙겨주러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가족을 택한 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새벽부터 저도 잠도 포기하고 남편 짐들을 빼서 현관 밖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남편의 옷가지를 다 뺐을 때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꿋꿋이 누나 먹고 싶은 거 챙겨주고 아침이 밝을 때가 돼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문 앞에 자기 짐들이 나와 있고 현관문이 안 열리니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라고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고 그때 되면 연락할 테니까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씩씩대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웃긴 건 남편이 간 곳은 신우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댁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자기 가족 챙긴다고 나서던 효자아들의 누나바라기 동생을 받아준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남편이 밤낮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던 회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숙직실에 짐 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머물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남편이 업무를 마친 시간이건 아니건 회사에서 쉬고 있는 남편만 보면 일을 시키기 시작했나 봐요. 결국 회사 숙직실 생활을 2주일도 못 버티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둥, 신우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린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말로는 자기 가족 등지고 오직 저한테 집중해서 산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당장 가족을 등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가족과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의 다음 순위, 심지어 가정이 있는 신우에게조차도 밀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나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버릴 필요 없다고, 나도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걸 택했으니 너랑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소중한 걸 포기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건 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던 걸 포기하는 게 싫은 것이 아닐까? 하고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신우 먹덧하는 와중에도 자기 돈 쓰기 싫어 제 카드를 들고 나가던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벌어올 돈 가지고 시댁에 뭐 하나 더 해주려는 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고 하니 정말 전곡을 찔러버린 건지 고개만 숙인 채 변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되는 와중에 결혼이 급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는 하네요. 재밌는 사실은
남편은 이혼하고 신우집으로 들어갔나 봐요. 시부모님은 다시 남편 뒷바라지 해주기 싫다고 거절하셨다고 하고 하는 수 없이 신우가 오갈것 없어진 남편을 데려갔는가 봐요. 그런데 신우도 임신한 몸으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는지 한 달도 안 있어서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남편은 지금 다시 회사 숙직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가족 챙기는 착한 장남 노릇을 할 수나 있을런지 싶네요. 마음 곱게 먹고 우선순위라도 잘 먹였으면 저랑 잘 지냈을 수도 있는데 제 돈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잘하려던 못된 신보가 업보가 되어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니 참 샘통입니다. 요즘 제 사업은 전에 없이 더 잘 되고 있고 언젠가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문턱에 앞두고 결국 뒤돌아서고만 3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제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인은 제가 아닌 제 친구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였지요. 하지만 갑자기 제 친구에게 일이 생겼고 차마 당일날 갑작스레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다며 제발 저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오라며 하도 부탁을 해대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다운 외모와 달리 귀여운 말투의 남자친구에게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저는 정말 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희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면 다들 저를 뜯어 말릴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마다 실적에 따라 급여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어떤 달에는 월천을 벌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간신히 기본급만 벌기도 하지요. 반면에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더니 어느덧 10년 차가 다 되어 월 평균 500에서 600은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외가의 도움을 받아 저를 키우셨대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과 합의금이 있었고 외조부모님 또한 부유하셨기에 어머니 앞으로 건물을 남겨주셔서 저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다 했지만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합격 발표를 앞둔 시기에 어머니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대학까진 무리 없이 끝냈지만 직장 생활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왠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진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 취업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시작하게 된 게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어려서부터 독서하고 일기 쓰고 그런 일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 연애까지 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처를 남자친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해하고 안아주었기에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물은 3층짜리로 상가는 전부 10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공실이 2개이고 8개는 현재 계약 중입니다. 그중 6개가 10년 넘게 같은 분이 사용 중이시고요. 건물에 있는 공실 중 하나는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에 제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개팅 주선자였던 지인이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남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를 어필한답시고 제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했다 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하나 있다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자기가 일을 그르치거나 한 건 아닌지 정말 미안하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정말 많이 언짢긴 했지만 받아주는 거 말곤 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게 뭐라고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지인에게 내가 건물주라는 이야기 들었다면서 그간 숨겨서 미안했다고. 이제 숨김없이 다 말해줄 테니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싶거나 궁금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한테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냐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명색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남한테 들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남자친구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가 건물주라는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서운하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일부러 남자친구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미안해하는 마음을 알고 둘 사이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저는 기꺼이 남자친구와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욕심이 정말 지나치셨습니다. 사귄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저에겐 친정이랄 게 없으니 저만 오케이 하면 거칠 것 없이 결혼이 진행될 것 같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면서도 절대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비록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정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괜히 가서 정들고 싶지 않다고 무섭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서 일단 가족들도 만나보고 정도 들면 좋지 않겠냐며 어떻게든 저를 확신시키려 들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울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남자친구보다 6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복도식 아파트에 3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방이 2개뿐이라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사간 과일과 고기를 꺼내놓으니 어머님께서는 건물도 있다더니 씀씀이는 별거 없네 하셨습니다. 그 말 뜻이 제가 알뜰하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온 게 볼품없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입은 옷차림을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 여동생도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언니 입은 옷이 혹시 어디 브랜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한눈에 그런 게 다 보이는구나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맞다고 대답했더니 남자친구 여동생은 그 옷이 자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다며 자기가 한 번만 걸쳐보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걸 차만 보라고 옷을 벗어주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걸 잘 먹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하면 너만 좋은 거 사 입지 말고 우리도 좋은 거 좀 사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와 이미 결혼한 사이이고 어머님이 이미 제 시어머니셨다면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저는 손님으로 간 자리였고 무엇보다 초면이었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무엇을 해달라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여동생이 어디선가 저도 안 입을 것 같은 가디건을 하나 들고 나와서는 저더러 오늘 하루만 자켓 좀 자기 빌려주고 언니는 이거 입고 가면 안 되냐며 그 가디건을 저한테 내미는데 어찌나 당혹스럽던지요. 어머님까지 나서서 옷이 딱 봐도 우리 딸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루만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니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마 남자친구 여동생이 옷 하나 빌려달라고 파혼까지 생각했을 리가 있나요? 식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화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저에게 그럼 혼자 사는데 음식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요리는 그래도 제법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면서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할 기회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어머니가 챙겨주셨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학식을 먹거나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음식하는 시간에 글을 쓰고 일을 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요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를 구구절절 시어머니 되실 분께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음식은 그냥 솜씨가 없어서 잘 못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사먹는 반찬이 뭐가 영양가가 있겠냐면서 본인이 직접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다 줄 테니 반찬값으로 일주일에 20만 원씩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한 달치로 쓰는 돈을 일주일마다 달라고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다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한마디로 당신은 말씀하셨으니 넌 따르기나 해라 였지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대놓고 거절하면 예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대충 알겠다는 듯이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 관리는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건물 관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해주시던 어르신이 계시다고 했더니 늙은이가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냐며 이제 그걸 아버님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하지만 딱 봐도 기존에 계신 분과 연배도 비슷해 보이셨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 시아버지 되실 분이 건물 관리인으로 계시는 게 제 입장에서 편할 일이 전혀 없었지요. 굳은 일도 많고 더러운 일도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과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친하게 지내신 동료 같은 분이라서 제 마음대로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제는 네 죽은 엄마가 아니라 네가 건물주인데 못할 게 어딨냐입니다. 자꾸 저한테 네가라고 부르시는 것도 마음이 상했는데 죽은 엄마라고 하시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께 소리라도 한 번 내지르고 뒤돌아서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줍잖게 대답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 제가 만만하게 보였던 건가 싶어서 저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있었습니다. 여차 싶으면 그냥 판 엎어버리고 나갈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의 불편한 질문 공세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월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당연히 제 건물이니 제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결혼하면 그건 이제 남자친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랍니다. 그래야 입주자들이 남자친구를 건물주로 인식을 한다나요. 건물주는 엄연히 저인데 왜 입주자들이 남자친구를 건물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건지 저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월세를 관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 명의를 공동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열이 받았던 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말씀을 남자친구가 옆에서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작은 액션도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어른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100번 맞다는 식으로 아무 대꾸도 없었거든요. 이미 이 시점에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조심스러웠던 제 행동이나 말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씩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건물에 공실이 있다는 말에 그게 다 돈인데 그걸 그렇게 놀려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서 공실이 두 개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일을 해도 되지만 저는 집과 일터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돈을 날리고 있냐면서 세를 낮추더라도 싸게 내놔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건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세를 받지 말고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가게를 하나 오픈해주는 건 어떻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딱 보기에도 뭐 똑부러지게 할 줄 아는 거 없어 보이는데 무슨 가게를 하냐고. 그리고 건물이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서 세가 비싼 편인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빈정대듯이 말하니 시어머니가 애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월세는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는 오늘 아가씨를 처음 봤는데 아가씨의 뭘 보고 1년이란 유예기간을 주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얘 네 신우 될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없다더니 가족 없이 자란 티를 낸다고 일단 가족이 잘 돼야지 너도 잘 되는 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결혼을 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제가 가진 게 자기들 거라도 된 것 마냥 하는 꼬라지를 보니 결혼하고 나서의 앞으로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상가 임대 주는 게 애들 소꿉장난은 아니지 않냐고. 월세를 제가 해준 애 만에 하기 전에 일단 아가씨가 뭘 잘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믿냐고. 전 그 상가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평가하려 드냐면서요. 저한테 그까짓 거 건물 하나 있다고 어지간히 유세 부린다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유세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해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자르니 어머님이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며 이제 그만 가보라 하셨습니다. 저도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테고 차라리 바라던 바였어요. 제 입으로 파혼하자는 말 안 해도 되니 제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었고 말이죠. 제가 집을 나섰더니 남자친구가 바로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는 제 앞을 막아서고 이렇게 끝낼 거냐며 어이도 없게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서 저러는지 드러나 보려고 했더니 내가 왜 이러는지는 생각도 못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대더군요. 남자친구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면서 이번 한 번만 못 이긴 척 자기 동생 가게 좀 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딴 소리 하려고 나를 따라 나온 거냐고. 내가 왜 니네 집에서 자리 박차고 나온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정신이 들었는지 가족 일이라서 자기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다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차라리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 테니 저한테 파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가족들과 연을 끊는다는 말은 솔직히 100% 믿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빌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적어도 앞으로는 중간 역할 해주면서 자기 가족들이 나한테 빈대 붙으려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지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겠다고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남자친구도 똑같이 거지근성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인가 남자친구는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나 봐요. 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자친구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 건 제가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마감이 늦어지게 되면서 남자친구한테 제 건물로 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기다릴 수 있으니 그냥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걸 괜히 저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걸 꺼려 하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나니 저도 몸이 피곤해서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녁 식사는 해야 하니 건물 1층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세입자들을 하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괜히 저를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서 건물 안에 있는 곳은 잘 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저를 더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의 매일같이 제 작업실 오며 가며 하면서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느낀 거긴 하지만 남자친구도 어렴풋이 사장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아무튼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한테 계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계산을 하시는 거냐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 같이 자주 오셔서는 건물주 가족한테 돈을 받을 작정이냐며 가게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자기들 눈치를 보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신우될 사람한테 가게 하나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 가게 뺏어다가 주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겠냐고 반협박식으로 사장님한테 겁을 줬다네요. 그동안 계산 안 하고 간 건 덤이고 월세를 현찰로 저 말고 자기한테 내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현찰로 준비는 했는데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 멱살을 붙들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연 끊고 산다고까지 했으면서 제가 없을 때마다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는 세입자들한테 제 이름을 팔아갑질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빌미로 돈까지 뜯으러 다녔던 것이고 나중에 알았지만 이 고깃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아주 판을 크게 벌려놨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다닌 거냐고. 나한테서 그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어야 했는데 혹시나 결혼도 못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겠느냐면서 되려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한몫을 챙기던가? 어떻게 잘 돼서 결혼까지 되더라도 세입자들한테 자기도 건물주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지만 자기가 뭔데 세입자들에게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각인을 시키며 갑질을 하려 드는 거냐고 말하면서 남자친구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서운한 게 있었는지 울분을 터뜨리면서 저보고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려던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도 집이 비좁아서 내 여동생이 거실을 방처럼 쓰고 있는 걸 봤으면 너는 24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방 하나 내 여동생한테 내어준다는 말도 못하는 거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비어있는 상가에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배우자한테 쩔쩔매며 사는 꼴을 보면서 기분이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 가족들 앞에서 지를 너무 우습게 만들었다나요. 앞뒤 안 맞는 헛소리도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떠나서 뭐 마치 내가 자기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기 가족들한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고 집도 돈도 건물도 다 가져다 바쳐야 한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볼 것도 없다고 기회를 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다고 말하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한테 뜯어간 돈이나 무전 취식한 것들 다 돈으로 갚아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질질 짜면서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우리만 잘 살면 무슨 재미냐고 온 가족이 다 잘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며 절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니네 가족이 잘 살게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고 길바닥에 나자빠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로부터 잘렸답니다. 듣자 하니 저랑 결혼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 생각하고 자기는 앞으로 건물주가 될 거라면서 일을 아주 건성으로 하다가 상사들 눈밖에 나서 잘리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잠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랬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절절 빌었는데도 소용없다며 끌어내지기까지 했다니 볼만했겠더라고요. 그나마 남자친구 집에서 돈 몇 푼 벌어가는 건 남자친구 하나뿐이었는데 그 거지 같은 집구석 기둥이 무너져 버렸으니 타들어간 재속 하나만큼은 덕분에 후련해졌네요. 아직도 저는 언젠가 저에게도 가족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진 걸 탐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말고 그냥 평범하게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오늘따라 저를 떠난 가족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연년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도 따로 없이 자란 외아들입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애지중지 키워내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평생 고생만 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어머니지요. 저한테는 그냥 시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 효심에 못지않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태도셨어요.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 더 아끼는 마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편만 들어주시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 사람들처럼 며느리 어려워하게 하고 눈치 보면서 사시게끔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은근슬쩍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아들 좋은 것만 하려고 하시니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집해오는 게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반 결혼했는데 아들 기죽을까봐 신혼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둥. 첫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너는 애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니까 경제권은 서서히 남편한테 넘기라는 간섭까지 하셨어요. 반반 결혼하는데 예단 예물소리까지 들어야 했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시려고 친정에서 뭐 하나 더 받으시려고까지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 해줬고 그 모습 보고 결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준 건 전부 다 이번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에서 무조건 제 편만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예 시어머니 편을 대놓고 들은 적도 있고 제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대충 무마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우라가 치미는 일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넘겼어요. 애틋한 모자간의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 이간질할 마음도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시어머니께는 착한 아들, 그냥 서로에게 최선의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딸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지요.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실망하셨는데 그걸 제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정말 마음의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셨어요. 키울 때 딸이 더 이쁘고 커가면서도 엄마랑 잘 지내 더 재미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본인도 시아버지 일찍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딸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노후까지 든든한 거 보면 역시 아들이 최고 아니겠냐고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 아들 없으면 니네 자식들, 니네 보내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겠냐고 하셨습니다. 딸은 아무리 잘 키워봐야 출가회인이고 남이 집안에 보낼 아이들인데 괜히 우리 아들 평생 힘들게 일한 거 죽 써서 개주는 꼴 아니겠냐고요. 평생 우리 아들이 일군 걸 내 자식이 아닌 남이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너네도 이미 딸 하나 있으니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은근슬쩍 둘째는 포기하라는 듯이 강요를 하셨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들었을 수도 있는 말인데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전부 다 제 배불러 낳을 아이들인데
포기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상처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둘째 낳았고요. 저는 지금 두 딸아이 키우면서 후회한 적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는 좋아라 하지만 친할머니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들, 손주 타령하시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시는데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 불편한 분위기 만드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할머니라도 좋을 수가 없겠죠. 혹시나 시어머니 행동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을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 어린이집 일찍부터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리 사시고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했는데 아이들한테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니지만 괜히 껄끄러운 게 있어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나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때껏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았지만 최대한 멀게 지내면서 최대한 시어머니께 손 벌리는 일 없이 묵묵히 제 할 도리만 하고 지냈고요. 최대한 거리감 있게 지내서 그런가 결혼 생활 내내 애들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시어머니와 충돌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대로 남편이 해결까지는 못해줘도 중간 역할 나름 잘 해주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마찰 거의 없도록 노력해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안 좋다 하시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아들에게 직접 말하시면 될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남편에게 어머님 좀 알아서 챙기라고 떠밀었는데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합가를 하려고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한 그날도 시어머니께 운전화 대충 받아 남편에게 떠넘기고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가 끝난 남편이 저에게 와서 대뜸 어머니가 혼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매번 아프다고 전화한 사람은 저였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왜 갑자기 그러신데?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자기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말하면서요. 저도 이미 여기저기서 시어머니와 합가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개 끄덕이면서 남편에게 대답해줬어요. 자기 말이 100번 맞다고. 어머님이 앞으로 더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냐. 어머니가 아들 사랑 대단하신데 그동안 떨어져 사신 것도 참 힘드셨을 거라고. 얼마나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요.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은 나에게 훨씬 먼저 했다. 그 이야기 계속 들어왔으니 나라고 어머님 걱정 안 되겠냐고 매번 신경 쓰고 있다고. 자기 말대로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의외의 반응이라 여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대답을 상상도 못한 건지 오잉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정말 진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 양손을 싹 잡더라고요. 남사스러워서 남편 손을 뿌리쳐버리고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파의 옆으로 기대앉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남편 옷 가지며 이것저것 꺼내서 여행 가방에 담아놓았습니다. 몸통만한 여행 가방이 가득 찰 정도로 짐을 싣고 난 후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 앞에다가 가방을 대령했어요. 대충 필요한 건 전부 다 담은 것 같으니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요. 혹시나 제가 깜빡한 게 있으면 전화로 말해주고 저도 출근해야 하니 시간 나는 주말에 날 잡아서 제가 못 챙긴 거는 한 번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애들은 아직 학교 다니지만 우리 맞벌이 하면서도 알아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잘하고 있으니 아마 저 혼자서도 무리 없을 거라 말해줬고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너는 얼른 가서 어머님을 모셔라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 애들도 효자인 자기 닮아서 나중에 지들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여행 가방을 손에 꾹 쥐어줬어요. 남편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방 넘겨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에게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자기 말뜻을 모르겠냐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건 여기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는 거지 왜 내 집 두고 어머니 집에 내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줬지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우리 결혼할 때 반반한 거 기억 안 나냐고요. 이 집이 왜 네 집이냐고 한마디 해줬지요. 네 집인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집이 너만의 집은 아니라고.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집이기도 하지 않느냐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아빠를 할머니에게 보내주는 건데 어머님 살라고 내 집까지 비워줘야 하면 나랑 아이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한마디 했지요. 남편은 계속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애들 모아놓고 너네 중에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니 왜 할머니냐, 친할머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라고 말해주니 아빠 눈치는 보기는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돌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부터 아이들 딸이라는 사실에 애들 앞에다 두고 니들은 왜 아들이 아니냐고 신세한탄하시고 애들한테 눈치며 핀잔이며 주셨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친할머니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고 손주들보다 자기 아들인 내 아빠를 더 소중해 하시는 건 애들도 벌써 알고 있었고요. 친할머니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이니 왜 할머니면 같이 살 수 있겠는데 친할머니랑은 불편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주네요. 거기에 저까지 시어머니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우리도 이상가족 되는 거 원치 않지만 자기의 효심이 기특해서 어머님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너가 말하지 않았냐.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동안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서 살아생전에 후회 남지 않게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집이 서로 먼 편은 아니니까 우리도 시간 되면 가끔씩 보러 간다고요. 이발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에 위신이 땅에 곤두박질 쳤다며 마누라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니 애들도 똑같이 지네 아빠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냐고. 저보고 가정교육이 아주 개판이라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대체 그렇게 화가 나냐고 가정교육 이야기까지 하느냐고. 지금 이 집에서 자기 뜻 무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으니 나도 애들도 남편, 아빠가 당장 필요하지만 보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이거야말로 희생이지 거기서 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니 제가 싸놓은 가방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 와중에 문 박차고 나가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쉬운 것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면서 우기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성질 부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에 말입니다. 무조건 제 편 들어준 적 한 번 없지만 그래도 중간 근처라도 가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자기 어머니 걸린 일이라고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집을 나가버리는 모습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 좀 잘 달래서 데려가 달라고요. 자기가 무슨 단을 거서 아들한테 어떻게 호강을 받겠냐고 여지껏 혼자 살아온 거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꼭 빼먹지 않으시는 게 아직도 저를 설득해서 합가할 여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제서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자기가 어떻게 혼자 모시겠냐고요. 집안 살림은 전부 다 제가 해왔지 않냐면서 자기는 여태껏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지 않았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일 아니겠냐 하네요. 저 또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 일을 쉬기는 했지만 육아를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둘째 어린이집 가고부터는 결혼 전에 벌던 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곳 취직해서 맞벌이하며 돈 벌고 하원한 애들 뒷바라지부터 집안일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직도 애들 학교 관련된 일은 제가 다 관여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요. 직장 생활에 애들까지 내가 케어하면서
이젠 어머님까지 돌봐드려야 하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져주는 척 집에 돌아와 놓고서는 또 어깃장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가져온 짐을 다시 싸들고 어머님 댁으로 가더군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놀라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얘가 왜 다시 여길 왔느냐고요. 어머님, 박서방이 어머님 걱정돼서 회사도 못 나가겠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나서서 효도하는 아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도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꼭 그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불편하게 데리고 가라는 말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낸 지가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다시 그 집에 가 있는 거 보면 남편이 오시면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질색을 하면서 제발 합가하자는 말 2번 다시 안 할 테니 얘 좀 데려가라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요 며칠간 남편하고 지내면서 아주 생고생을 사서 했다고 질색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다 늙어서 남들처럼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며 지내는가 했는데 기대도 안 한 아들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밥해 먹이고 출근시키고 하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어머님도 다 큰 아들내미 하나 간수하기 힘드신데 저는 어머님께서 단 일주일도 못 데리고 계신 아들과 중학생 된 2딸들 뒷바라지 다 하면서 회사까지 나가 돈까지 벌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머님 수발까지 들으라고 하시면 어머님 몸이 10개로도 모자란데 제 몸은 오죽하겠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들 타령하신다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그동안 사소하게 어머님과 우리 가족들 간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고 건강 안 좋은 거 이해하지만 몸 이곳저곳 불편한 건 저희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시라고.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 좀 편하게 해주신다고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물어오시는 와중에 애들 고등학생 되면 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그 방마저 뺏어가지고 합가를 계획하시는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다니시라고. 다행히 남편도 벌고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 병원비 정도는 저희가 내드릴 수 있다고요. 저한테서 어떤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이 이상을 바라시면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으니 그만할 생각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대신 다음 날에 남편을 보내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그날부터 여태까지 남편은 합가 이야기는커녕 어머님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뭔 말을 들었길래 아무 말도 없냐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 없고 못 들은 척 스르륵 넘어가고 있어요. 제 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 편을 들어주신 건지 전혀 알 길은 없었지만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애쓰고 있는 걸 보니 조금 꼬숩기는 하네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친할머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본인과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 효도받기를 바랬던 본인의 이중성이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손주들에게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사춘기인 아이들도 불편할 테고 시간을 보내려 하는 만큼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될 테니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에 의한 일이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였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앞으로 합가 관련해서는 자기도 말을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으시거나 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이 우리 식구들이 더 나은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남편을 이해했다거나 시어머니와의 과거를 청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면
저야말로 나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다들 기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자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